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계획대로 개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닷새 만의 내정으로 방통위 규제와 개혁 업무의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요소수 대란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유관 단체들의 채용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박람회 유치 전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는데요.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북항 재개발도 신속하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열기와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은 부산 시민들과 재계 총수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하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 발전에 있어 부산을 남부 지역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와 남북권의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응원 팻말을 들고 따뜻하게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부산 대표 음식인 밀면과 비빔당면 등을 맛보며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2030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은 이날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 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전해드린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부산 발전 방안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이 부산을 글로벌 거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언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지어지는 공항이죠. 현재 김해공항은 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운영 시간도 제한이 있고 대형 화물기 운용도 어려워서 지역 항공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항만과 철도, 공항이 연계된 삼각 트라이포트로서 24시간 깨어있는 물류 여객 복합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건설로 국제 여객 노선은 현재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고 화물기는 20개국까지 운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만 7만 1,000명의 고용 유발과 18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개항 시점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해서 29년 12월로 예정된 개항일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과 또 신속한 이 북항 재개발도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려면 정부 재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금융 자원도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서 지역 산업 자금을 원활히 공급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북항을 국제 여객터미널과 복합된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고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복합 물류 배후단지를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하여 항만, 배후단지, 공항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계획들을 포함해서 부산을 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게 지금 큰 그림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이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으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해서 부산을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르노코리아 친환경차 연구센터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을 첨단 산업의 허브로 키우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부산의 중소벤처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또 테마별 대규모 상권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의 역할을 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에 닷새 만의 내정인데요.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이후 줄곧 강력부와 특별수사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시절부터 김 후보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방통위의 여러 이해관계를 잘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새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등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보훈부 차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현 해군 대령이 내정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돌연 보류하자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로 일부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요소수 수급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0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년 전에 한번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트럭커분들이 생각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요소 통관 보류 소식에 요소수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 요소 재고량이 2주분에 불과했던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비축분이 충분해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개월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중국 외에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계속 그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6,000톤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2배 확대하고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합니다. 또 통관 지원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요소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이 필요한 경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공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유관 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조사 결과 450여 개 기관에서 무려 86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충남의 A 공직유관단체. 이 단체에서는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직원은 A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본인이 채용 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채용 공고 등을 결재권자로 직접 진행한 후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장은 정규직 팀장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A단체의 채용 비리는 또 있었습니다. 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단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를 빼고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이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규 채용의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상위 지침,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단순 업무 부주의에 의한 823건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반면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A 공직유관단체 2건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른 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정책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교육 분야의 화두는 단연 공정이었는데요.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킬러 문항 배제 조치가 단행됐고 갑질에 시달리는 현장 교사들을 위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됐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매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부터 일부 현직 교사까지 사교육계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 배제 방침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에선 킬러 문항 없이도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교권 회복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 현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의 보장 수준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매주 현장 교원들과 정례 소통 행사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시켜 학교 현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조직 개편에도 나섭니다. 교권 침해 현안을 전담할 교원 학부모 지원관을 신설하고 사교육 카르텔 등 각종 불공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도 새로 설치합니다. 교육부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내년엔 공정교육 시스템의 현장 안착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회계 공시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정부가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91%의 공시율을 보인 가운데 지난 1년간 노조의 총 수익은 8,4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개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739개 가운데 675개가 공시에 참여해 최종 공시율은 91.3%를 기록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노조 가운데 각각 94%, 94.3%가 공시에 참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총 수익은 8,42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 대부분은 상하부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으로 나타났고 이자 수익 등 기타 수입, 수익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순이었습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 1천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사됐습니다.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인건비와 상급단체 부가금, 조직사업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 1천만 원이었으며 일부 노조는 교섭 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 항목을 영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시 5기 누락사항에 대해 노조가 직접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3건의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반대는 북한이 던진 딱 한 표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6년 동안 해킹 등으로 탈취한 암호화폐가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이 행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는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에서 줄곧 북한을 옹호해오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엔 찬성표를 던진 건데 북한은 나홀로 반대표를 행사하며 저항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6년간 탈취한 암호화폐가 30억 달러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보분석 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발표한 북한의 암호화폐 표적 공격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들이 지난해에만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의 5%, 군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격 대상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사용자 등으로 다양하며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미일호 연쇄 대북 제재 발표에 이어 유엔 총회 국회 결의안 채택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오는 9일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이슈와 글로벌 현안, 경제 안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안보실장 양자회담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주애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 후계설에 대해서 4대 세습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 만난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 항공절 행사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하고 군 사령부 방문 때 북한 주민이 백두혈통을 보위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예로 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1비서직을 신설해 총비서 대행 역할을 부여한 것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초계기로 선정된 미 보잉사의 P-8A 포세이돈 6대가 이르면 2025년에 우리 해군에 인도될 전망입니다. 보잉 관계자는 미국 시애틀 랜턴 공장을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 올해 4대를 생산했으며 내년 중으로 나머지 2대의 제작을 완료해서 미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에 따라 포세이돈 6대를 보잉에서 받은 뒤에 내부 절차를 거쳐 한국 해군에 인도하게 되며 이르면 2025년 국내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계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대학로를 우리나라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기존 건물을 새 단장하고 신관을 연결한 새 올림픽 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연간 연극을 보는 관람객 수는 520만 명, 전체 공연 관람객의 절반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는 6.6%에 불과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연극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연극계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연극계에서는 전국 문예회관에서 우수한 문화예술을 나누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정된 작품에 비해 실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적다는 겁니다. 이재원 웰컴 대학로 예술감독은 선정된 작품을 지역 문예회관에서 선택하는 시스템에서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트마켓의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감독은 아트마켓에서 연극계 예술인과 지역 문예회관 기획자가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서울 아트마켓 웰컴 대학로 페스티벌을 동시에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자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대학로를 우리나라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유명한 작품이 필요하다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을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장관은 올림픽회관 재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유산인 기존 건물을 3단장하고 신관을 연결해 새로 열린 올림픽회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61곳의 통합청사로 기능하게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 장관은 물리적 거리가 좁혀진 만큼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7.2로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전체 소비자 심리지수가 8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12월 4일부터 눈꽃 동행축제를 통해 소비 분위기 끌어올리기에 나섰는데요. 전국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제품 판매전을 열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 행사가 펼쳐집니다. 200여 개의 온라인 쇼핑 채널에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요. 대구 두유의 점코 상권과 공주 산성 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구매 고객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올리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1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뜰살뜰 합리적인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눈꽃 동행축제.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가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 내가 실무자라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진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글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식의 채용 성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나흘간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 약 2,800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익명 사용자가 다니는 회사로 추정되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와 또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두 곳 등 총 3곳이 대상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라니 사실 여부를 떠나 게시글 자체만으로도 참 씁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금 1g의 가격이 84,000원을 돌파했는데요. 요즘 한돈짜리 돌반지, 세공비 등을 합치면 40만 원은 거뜬히 넘는다고 하네요. 금값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소비 경기가 약해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실질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대형 은행들은 당분간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6일 금빛이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 인도와 중국 소비자들의 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이 800톤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 늘어난 양이라고 합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어떻게 들썩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Didn't need to ask, don't know the reason. Everything that I believe is right here. Not thinking about tomorrow, couldn't catch it if I tried. World is spinning too fast, so I'll wait till it comes to me. It's everything, oh, difference between me and you. It's all in where your heart lies, and every day's another chance. So let's get it right. I am you, you are me. We are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많은 곳에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요즘 대기가 건조하고 미세먼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양호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최저기온도 영상에 머무르며 온화했는데요. 비가 그치고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 춘천은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2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1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3도, 제주는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2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에서는 최대 5m로 매우 높은 파고가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에는 토요일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빈집에 혼자 있던 반려동물이 전자전열기구를 건드려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터치만 하면 전원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플러그를 뽑거나 보호 덮개를 꼭 덮어주셔야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